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하나생명 라이프 MD를 사랑해 주시고 도전하고 계시는 우리 많은 MD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라이브 강의 이틀차를 진행하는 강사 이건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라이프 MD를 들어갔을 때 나오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자격시험 학습이라고 해가지고 튜터가 학습을 도와드려요. 이 화면이 나오고 반대편에 보시면 첫 번째로 일주 집중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올라가 있는 영상들이 5분, 7분짜리 클립 영상 35개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 혹은 짧은 학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일주짜리 집중 코스를 들으시면 매우 좋을 것 같고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두 번째로 오디오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북은 말 그대로 이제 목소리가 좋으신, 전달력 좋으신 성우님께서 오디오만 나오게 되어 있는 게 오디오북이에요. 그래서 언제 활용하시면 좋으냐? 출퇴근하실 때 혹은 근무 중에 화면을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공부를 좀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달력이 좋은 성우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이 오디오북을 많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이주 기초 코스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공부할 때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뭔가 좀 불안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강의가 107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여유로우신 분들이나 조금 제가 꼼꼼하게 공부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주 기초 코스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집이에요. 정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요것만 보셔도 아마 합격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MD 어플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받으셔가지고 인쇄하시거나 또는 태블릿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단기간 내에 좀 합격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라이프 MD 어플 들어가셔가지고 핵심 요약집 요거만 보셔도 합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오늘의 과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더라이팅. 언더라이팅은 간단히 말해가지고 계약을 심사하거나 선택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피보험자, 그러니까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죠. 피보험자의 위험을 선택하여가지고 적절하게 분류한 다음에 그에 맞는 보험료 혹은 가입 조건, 보험금 한도 등을 결정하는 과정을 언더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을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걸 언더라이팅이라고 하고요. 어떤 말이 많이 나오냐면은 계약자 간의 공평성, 선의의 계약자 보호, 역선택 방지 이런 말이 나오면 언더라이팅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언더라이팅을 하냐면 위험한 계약자를 좀 이렇게 방어하고, 그래서 회사의 경영의 안정성과 정말 선의의 계약자, 좋은 마음으로 가입하신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더라이팅을 실시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언더라이팅을 하려면 뭐 CKLU, AKLU, FKLU 이런 자격의 취득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언더라이팅도 네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FP님 혹은 MD님이 첫 번째 1차 언더라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나 직업 등을 회사에 성실히 고지할 의무가 있는 분들이 보험 설계사 1차 언더라이터의 역할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의적 진단입니다. 그래서 병원, 서류 진단, 필요하다면 방문 진단 실시하는 등 건강 진단을 확인하여서 2차로 의적 진단을 실시하게 되고요. 의적 진단에서는 직장 건강검진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언더라이터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1, 2차 때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보험회사 안에 언더라이터들이 피보험자의 위험을 직접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걸 언더라이터 선택이라고 하고요. 보통은 이 세 가지로 끝나는데 이 세 가지로 끝나지 않았을 경우에 계약 적부 확인까지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더라이터 전담 직원이 직접 조사를 하게 되는 계약 적부 확인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언더라이팅이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면? 언더라이팅은 네 가지 절차를 거친다. 정답이죠. 두 번째, 보험 설계사는 1차 언더라이터의 역할을 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정답입니다. 그죠? 3차, 언더라이터는 1, 2차 때 정보를 바탕으로 언더라이팅을 실시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정답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요소를 가지고 언더라이팅이 이루어지냐면, 첫 번째, 환경적 언더라이팅. 환경이라는 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게 있냐면, 피보험자의 직업. 환경적이라는 얘기는 바뀔 수 있는 부분.
운전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두 번째 흡연을 했다가 끊을 수도 있고, 음주 마셨다가 안 먹을 수도 있고, 뭐 취미 바뀔 수도 있고, 거주지 바뀔 수도 있는 것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바뀔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언더라이팅을 환경적 언더라이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신체적 언더라이팅은 반대로 바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남자, 여자 바뀔 수가 없죠. 연령 정해져 있죠. 체격 75kg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적 언더라이팅이 변화할 수 있는 언더라이팅이라면은 신체적 언더라이팅은 정해져 있는 언더라이팅이 신체적 언더라이팅이 어떤 그 사람만의 고유의 신체적 특성 이런 걸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도덕적 언더라이팅. 그러니까 이 계약자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기만을 해서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지 그걸 판단하는 게 세 번째 도덕적 언더라이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언더라이팅은 만약에 제 급여가 100만 원이에요. 근데 보험료로 나가는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사실은 조금 보험의 유지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는 측면이 재정적 언더라이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더라이팅이 네 가지 요소, 환경적, 변할 수 있는 것들, 두 번째 신체적, 그 사람만의 특성, 세 번째가 도덕적, 어떤 선한 마음인지 기만하는 마음인지 이게 도덕적이고 네 번째가 재정적, 그 사람의 소득 수준에 적당한 부분인지 네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 저희가 표준체라는 개념을 씁니다. 표준체라는 거는 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을 표준체라고 보는데 몸이 좀 안 좋다 혹은 보험료를 좀 많이 내야 된다고 하는 거를 표준 미달체라고도 하고 할증체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좀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뭔가 좀 체격이 좀 좋으시다거나 이런 부분을 표준 미달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보험료를 조금 더 내셔야 되거나 아니면 특정 부위의 어떤 질병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요거를 이제 부담보라고 하고요. 아니면 보험금이 지급될 때 감액해서 나간다거나 요게 이제 보험금 삭감 이런 특징들이 있고 표준체보다 좀 건강하신 분들을 우량체라고 하거나 건강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량체가 될 수 있나요? 첫 번째 일단 흡연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혈압, 정상범위 혈압에 들어오셔야 되고 세 번째는 BMI 수치라고 있어요. 그래서 키 대비 몸무게의 수치가 적정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량체, 건강체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준인 그러니까 보험료의 기본이 되는 사람이 표준체, 그게 안 되시면 표준 미달체, 이게 좀 좋으신 분들은 우량체, 건강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언더라이팅이 그 계약 전에 이루어진다면 이 클레임은 반대로 계약하고 나서 보험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루어지는 과정이 클레임이에요. 제가 어제 아마 하신 내용 한 내용 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 보험회사가 며칠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세 가지 부분이었는데 보통은 3일 이내에 지급을 하는데 너무 촉박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10일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10일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는데 예외가 있었어요. 그죠? 예외가 어떤 거였냐면은 뭐 해외에서 일어났을 때 아니면 국가에서 어떤 조사가 들어갔을 때 이런 부분들은 예외였습니다. 요게 이제 클레임이라고 하는데 언더라이팅은 보험 계약 전에 하는 거, 클레임은 보험 사고가 나서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루어지는 게 클레임이다. 그래서 이제 담당자가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해야겠죠. 담당자들은 법 규정을 잘 해석하고 어떤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맡게 되는 업무가 클레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언더라이팅은 보험 계약 전에 하는 거고 클레임은 보험 사고가 나서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루어지는 게 클레임이다. 보통은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만 좀 길어지면 10일, 조금 더 길어지면 30일까지도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보험영업 윤리 부분이에요. 이게 파트 1의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저랑 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윤리, 또 법규, 민원 좀 이런 내용이라서 어떤 뭐 숫자도 많이 들어가고 이거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제가 이제 전공이 법학과 출신인데
법학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약간 조금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하고 재미없고 요런 좀 개념을 아마 떠올리실 텐데 오늘 하는 내용이 조금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윤리라는 거는 생각을 해보면은 좀 딱딱 그죠? 딱딱합니다. 딱딱합니다. 그래서 윤리라는 거는 근데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윤리다. 그래서 조금 저랑 천천히 한번 같이 가다 보면은 이건 당연하지.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 있고요. 뒤에 가보시면 이제 뭐 범칙금 얼마, 과태료 얼마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것들은 간단히 그냥 눈으로 익힌다. 이런 마음으로 좀 봐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험 영업의 윤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도 그렇고요. 판매하고 나서도 그렇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윤리적인 부분에서는 보험 소비자랑 보험회사 간의 정보의 그 균형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첫 번째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모집 종사자는 보험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도록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해야 돼요. 어떤 상품인지, 어떤 절차로 가입이 이루어지는지,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신의 성실하게 줘야 한다. 첫 번째가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된다. 어떤 부분일까요? 고객이 연금을 원한다. 연금 보험을 권해줘야 되고 보장성을 원한다. 보장성 보험을 권해줘야 되고 5만 원짜리 보험료를 원한다. 그 수준에 맞게 보험을 권해야 되는 게 적합한 상품의 권유겠죠. 그래서 그 고객님의 어떤 기호랄지 소득이랄지 그런 거에 맞춰서 권유하는 게 적합한 상품의 권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당 영업행위 금지. 그래서 뭐 대리 서명, 통환 계약이라는 거는 잘 계약되어 있는 보험을 해지시키고 새롭게 가입하는 거를 승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미승인 자료 사용 뒤에 나오겠지만 설계사분들은 꼭 보험회사가 승인한 자료만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승인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부당 영업행위의 금지가 되겠죠. 잘 나오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대리 서명이잖아요, 그죠?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보험 계약자의 가족들이 서명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나와요.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의 직접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대리 서명이 들어가면은 부당 영업행위에 걸려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충실한 설명 의무하고 보험 계약 유지 관리 강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되냐면 정보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보험회사가 승인한 자료만 사용을 해야 되고 정보의 시의성 만약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던 내용이 변경이 됐어요. 그럼 어떠한 경우에도 즉시 체 없이 안내를 해야 되고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무슨 말이 많이 나오냐면은 지체 없이 즉시 이런 말이 나오면은 정보의 시의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상품 설명서가 필요하고요. 청약 단계에서는 청약서의 부본과 보험 약관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분쟁을 방지하고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서 잘 나오는 거는 맨 밑에 보시면 보험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부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잘 나오는 게 외부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잘 나와요. 그 정답이다 아니다? 정답이 아니다. 내부 신고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 설계사. 보험 설계사가 누구예요? MD님들이 자격 시험을 거치고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설계사가 되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윤리의 준수, 명문화된 법규를 지켜야 하고 전문성 개발, 그래서 뭐 세금이라든지 뭐 금융 지식, 상속 부분, 절세 부분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되고 단순 판매가 아니라 어떤 그 한 가족의 라이프 사이클, 재무 설계를 책임진다. 보험 리모델링, 그래서 뭐 집만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고 보험도 주기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보장 설계, 부족한 보장은 뭐가 있는지, 추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험 설계사의 3대 기본 지키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보험 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근데 어제 걸 떠올려 볼까요? 이게 누구의 의무였죠? 약관의 교부 설명. 보험 회사의 의무였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설계사는 보험 회사를 위탁받고, 그러니까 보험 회사한테 위탁받고 그 보험 계약을 중개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험 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 두 번째, 청약서. 계약을 하면 청약서라는 게 나오는데 청약서의 사본을 전달을 해야 되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자필 서명을 안내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가족한테 대리 서명이 가능하다.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자필 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만약에 3대 기본 지키기를 어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위반 시 3개월 이내에 그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이 3대 기본 지키기의 내용이다. 뭐라고요? 약관 교부 및 설명. 두 번째, 청약서, 부본 전달. 세 번째, 자필 서명. 꼭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승환 계약이라는 거 저희가 이제 지하철을 타다가 버스를 탑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환승. 그걸 뒤집으면은 승환. 어렵지 않죠? 승환 계약이라는 거는 내가 보험을 잘 가입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계약으로 바꿔 타는 거. 그걸 승환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청약하는 걸 승환 계약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고객이 원할 때가 있을 거잖아요.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고객한테 보험 계약 확인서라는 서류에다가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불법인 건 아니고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 보험 계약 확인서에 서명을 받는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고객한테 제시할 때는 고객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막 그 문자 날라오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동의를 사전에 해 주신 경우에만 영리 목적의 광고는 제공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납입이 연체됐다거나 계약 대출이 연체됐다. 이런 경우는 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안내가 가능하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동의가 사전에 있어야 되지만 연체가 됐거나 계약 그 약관 대출 연체된 경우에는 동의 없이 안내가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보험회사가 심사해가지고 승인된 안내 자료에 한해서만 안내가 가능하다는 거 이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고객의 동의가 없었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주민번호 사용이. 근데 고객이 동의한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고객이 자기 주민번호 사용을 동의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설계사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불가능하다. 동의가 있었건 없었건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보험 범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보험 범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연성사기가 있고 경성사기가 있는데 저희가 소고기를 먹는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소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표현하세요? 육질이 연하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래서 육질이 연한 거를 연하다, 부드럽다, 연성사기. 연하니까 연성사기. 물론 사기는 사기예요. 사기는 사기인데 두 가지를 굳이 비교하자면 조금 연한 사기가 연성사기다. 그러니까 좀 정도가 약한 거를 연성사기라고 하고요. 경성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연, 경. 뭐가 센가요? 연, 경. 경이 좀 센 것 같죠? 경성사기는 좀 보험 사기 중에서 강하고 중한 사기를 경성사기라고 합니다. 볼까요? 내용 보겠습니다. 연성사기는 이런 거예요. 손해보호 좀 과다하게 보험금을 청구를 한다든지 일단 피해자가 없어요. 그냥 내가 보험 가입했는데 조금 많은 보험금을 받고 싶어가지고 보험금 청구가 과다한 경우 이게 이제 연성사기고요. 경성사기는 어떤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거 이게 이제 경성사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가 문제냐면은 이 경성사기 같은 경우에는 나 말고 좀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보험 범죄는 어떤 법률에 적용을 받냐면 민법 아닙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영향을 받는 게 보험 범죄예요. 그래서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 범죄는 민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네, 민법상이 아니고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최근에는 보험 사기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의 제안을 받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보험 사기의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이 아니겠죠. 마련이 되어 있고 그 마련된 법률의 이름이 보험 사기 범죄 사기 방지 특별법이다.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연성사기 조금 연한 거, 경성사기 조금 과도한 거. 문제는 경성사기는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 하고 보험 범죄는 민법이 아니고 형법상 사기죄의 영향을 받는다. 하고 최근에는 사기가 많아져가지고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의 제정을 하였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매우 퍼펙트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어떤 유형들이 있냐면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기적인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제가 최근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암이래요. 그럼 사실 고지 의무가 있으니까 암이라는 걸 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암을 고지하면은 보험 계약이 원래 안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계약할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암 진단 사실을 숨기고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럼 보험회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보험금을 지급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런 경우를 사기적인 보험 계약이다. 이렇게 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떤 보험 사고를 고의적 유발하는 거. 일부러 불을 지른다든지 아니면 자해를 한다든지 피보험자를 해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보험 사고의 고의적 유발이고요. 세 번째, 보험 사고의 위장 및 허위 신고. 뭐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뭐 사망을 위장한다든지 뭐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다든지 교통사고가 아닌데 교통사고로 둔갑을 시킨다든지 역시 이런 거 마찬가지로 전부 다 보험 범죄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금을 좀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 어떤 병원과 좀 공모하여 좀 받지 않아도 될 치료인데 그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좀 과다하게 처리하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배우셨던 연성 사기에 해당하는 게 보험금 과다 청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보험 사기 계약의 특징이 네 가지가 역시 마찬가지로 있는데 첫 번째, 고액 또는 다수 계약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뉴스 나오는 게 약간 좀 어렵게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 자기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좀 과도하게 가입을 하시고 좀 안타깝게 좀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그것도 보험 사기의 계약이다. 첫 번째, 고액으로 가입하거나 여러 보험회사의 다수의 보험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는 보험 사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이 연고성, 자발성 계약. 무슨 말이냐면 보험 계약의 대부분은 비자발적 계약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인 즉슨 설계사님들이 찾아가서 보험 계약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연고성이라는 거는 제가 서울 사람이에요. 근데 저기 부산에 가서 계약을 한다든지 자발성 계약이라는 거는 내가 먼저 찾아가서 저 계약을 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도 보험 사기 계약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자연스러운 보험 계약. 뭐가 부자연스러울까요? 일단 금액적인 부분. 내가 소득이 좀 많이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버는데 보험을 200만 원짜리 가입했다. 그럼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죠. 이런 경우가 좀 부자연스럽다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 속성. 어떤 뭐 보험의 어떤 그 보험을 활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들이 보험 사기 계약을 많이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험 범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보험 범죄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범죄를 유발합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강화라든지 뭐 살해 혹은 뭐 이렇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입증이 곤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명보험은 사람의 신체를 담보하잖아요. 그죠? 사람의 신체를 담보하기 때문에 당장 청구하는 게 아니고 보험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좀 지나고 청구를 합니다. 그럼 그 회사에서 입증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를 입증의 곤란성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수법의 다양화, 지능화, 조직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지문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보험 범죄는 갈수록 개인화되고 있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정답인가요? 아닌가요? 아니겠죠. 개인화가 아니라 수법이 다양화되고 지능화되고 조직화되고 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보험 범죄를 이뤄내고 있는 그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범죄 피해 간접성과 어떤 베이식, 그러니까 이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이게 범죄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죄의식에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네 가지가 보험 범죄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검찰. 검찰은 국가기관이죠. 그죠? 검찰에서 뭘 하고 있냐면 정부 합동보험범죄 대책반. 그래서 검찰 나오면 정부, 정부 나오면 검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검찰 나오면 정부, 정부 나오면 검찰. 두 번째, 보험 사기 인지 시스템은 금융감독원이다. 감독원 나오면 시스템, 시스템 나오면 감독원. 세 번째, 보험 사기 특별 조사반. 보험회사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조사반 나오면 보험회사, 회사 나오면 조사반. 뭐라고요? 정부 나오면 검찰, 검찰 나오면 정부. 두 번째, 감독원 나오면 시스템, 시스템 나오면 감독원. 세 번째, 조사반 나오면 보험회사, 회사 나오면 조사반. 이렇게 기억하시면 퍼펙트.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 이제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 파트 1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래서 정부도 마찬가지고 보건복지부, 보험회사까지 각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냐면 중앙 자살 예방 센터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뭘 하고 있냐면 자살 예방 프로그램으로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살 예방 게이트 키퍼를 양성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어디에서 한다고요? 정부에서 뭘 한다고요? 보고 듣고 말하기.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이유가 있겠죠. 다시 정부에서 보고 듣고 말하기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게이트 키퍼라는 사람들이다. 바꿔 말하면 게이트 키퍼들이 예방센터에서 보고 듣고 말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왜 할까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두 번째, 보건복지부. 중앙심리보건센터라고 해가지고 말이 재밌습니다. 그죠? 심리부검센터예요. 원래 부검은 이제 돌아가신 분한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심리를 부검한다는 거는 이제 자살을 하게 되면 사망자들도 문제가 되지만 남겨진 유가족들도 되게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심리적 자문을 제공하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중앙심리부검센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생명보험회사도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면 이제 그 다리에 보시면 생명의 전화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서울 다리에 보시면 생명의 전화라는 거 있는데 그게 생명보험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다시 강조합니다. 정부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보고 듣고 말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한다고요? 게이트키퍼. 두 번째, 보건복지부, 중앙심리보건센터. 누가 대상이라고요? 자살하신 분들의 유가족들. 세 번째, 생명보험회사도 사회 공헌을 하고 있다. 그래서 SOS, 생명의 전화라든지 농약 보관함 이런 것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파트 1의 마무리가 됐고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안내를 드렸지만 파트 2가 보험 법규에 관한 내용이고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보험 모집 준수사항, 보험 소비자 보호, 생명보험 세제 이렇게 이제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 생명보험 세제라는 부분은 그 빨리 세제가 아니고요. 세금을 얘기합니다. 세금을 얘기하는데 세금이 좀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하고 숫자도 많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진행할 때 세금 부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법규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좀 재미없고 지루해요. 근데 법이다 보니까 좀 정확하고 어떤 숫자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그 저를 잘 같이 따라오시면은 이해하시는 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제가 외워야 되는 거라 그냥 넘어가는 걸 좀 잘 구분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잘 짚어보면은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1하고 파트 2를 합쳐가지고 공통 과목이라고 하고요. 보통 파트 1에서 한 13, 4문제 정도, 파트 2에서 6, 7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내가 진짜로 막 100점을 맞아야겠다
다 맞고 싶다. 이러면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고 에이 뭐 60점이 커트라인인데 그것만 넘으면 되지 뭐 하시는 분들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같이 시청해 주시면은 가볍고 어떤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이 어떤 장기 금융적이고 고액의 거래잖아요. 10만 원짜리 보험도요. 20년 납입을 하게 되면 2,400만 원짜리 보험이에요. 그래서 그게 10만 원이라고 해서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 총 보험료를 모아 보면은 거의 차 한 대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보험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데 그 필요에 대한 규정을 보험업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감독의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공시주의, 두 번째가 준거주의, 세 번째가 실질적 감독주의입니다. 그래서 공시주의라는 거는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 혹은 영업 보고서 이런 부분을 그냥 인터넷에다가 공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는 거 누가 보는 거다? 소비자가 알아서 찾아보는 게 공시주의인데 지금은 이렇게 하진 않고요. 두 번째 준거주의. 보험업법에 어떤 보험 사업의 요건을 쫙 나열해 놨어요. 쫙 나열해 놓고 그 요건만 충족을 하면은 보험 사업을 허가해 주는 거. 요게 이제 준거주의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걸 사용하고 있냐면 실질적 감독주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보험 사업의 전 과정, 회사를 세우고 경영하고 해산하는 그 과정을 모두가 감독하는 거를 실질적 감독주의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보험 감독 방식의 유형으로서 준거주의를 사용하고 있다. 맞아요,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겠죠. 맞게 고치려면은 현재 우리나라는 보험 감독 방식의 유형으로 실질적 감독주의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제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차례차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보험 설계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모집이라는 거는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 원래 원칙적으로는요, 보험회사가 모든 계약자를 만나서 체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계약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보험회사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누가 있는 거냐면 금융위원회로부터 그 위탁받은 업무를 할 수 있는 보험 설계사가 있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보험 모집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있고 어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금융감독원이 있고요. 금융위원회가 있고 생명보험협회가 있습니다. 근데 금융감독원은 딱 두 번 나와요. 첫 번째 민원할 때랑 두 번째 보험중개사 때만 나옵니다. 대부분 뭐가 나오냐면은 금융위원회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보험회사가 계약자를 직접 만나가지고 하는 게 원칙이나 너무 불가능하다 보니까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보험 설계사가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 모집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보험 설계사고요. 누구한테 위탁받았다고요? 금융감독원도 아니고 생명보험협회도 아니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생명보험협회에 등록을 한 보험 설계사가 모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는 어떤 한 보험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인데 일반적으로 회사가 딱 한 회사에만 소속되어 있어가지고 그 상품만 팔 수 있는 게 보험 설계사예요. 이걸 조금 이제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일사전속주의다. 일사라는 거는 한 회사에 전속 해 있어가지고 딱 한 회사의 보험만 판매할 수 있는 거를 일사전속주의다 라고 하는데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기죠. 저희가 하나생명이니까 생명보험회사잖아요, 그죠? 근데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화재보험이랄지 운전자 보험이랄지 그럼 강사님 그런 것들은 판매할 수가 없는 건가요? 예외적으로 그런 거를 팔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가 교차 모집 제도예요. 그래서
교차 모집 제도라는 거는 이 일사전속주의의 예외 사항이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딱 한 군데의 손해보험회사만 선택하여서 그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만든 제도가 교차 모집 제도다. 그럼 내가 하나생명 소속이에요. 그죠? 그럼 생명보험회사 한 곳, 손해보험회사 한 곳,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교차 모집 제도고요. 교차 모집 제도는 일사전속주의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럼 설계사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신규 등록이 있고요. 경력 등록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신규 등록이시니까 신규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첫 번째 저랑 같이 하고 있는 게 무슨 공부예요? 자격시험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운전면허처럼 저희 보험 설계사도 자격시험 합격을 하셔야 돼요. 커트라인이 몇 점이라고요? 커트라인이 60점이고 너무 시험이 어렵지 않나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라이브 강의와 함께라면은 어렵지 않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합격을 하시면 교육과정 이수하셔야 돼요. 이제 요거는 협회 기준이라서 20시간을 이수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교육을 이수하셨는데 나 지금은 좀 말고 좀 나중에 등록을 하고 싶어요. 그 등록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교육 이수하시고 1년 이내에 등록하시면 되고요. 혹은 합격 1년 이내에 교육 이수하시면 신규 등록으로 보험 설계사를 할 수 있다. 경력은 누가 되나요? 제가 그 전에 보험회사를 다닌 경력이 있어요. 그런 분들 경력 등록인데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등록일로부터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3년 이내 생명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뭐라고요?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년 이상 종사하신 분들은 경력 등록이 가능하다. 이런 분들 어떻게 될까요? 저 3년 이내긴 한데요. 강사님 제가 10개월밖에 근무하지 못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는 1년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력이 아니고 신규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근데 보험 설계사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되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6가지가 있는데 잘 보시면 첫 번째,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이제 옛날 표현대로 하면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로 파산 선고 혹은 복권되지 않은 사람, 복권이 로또가 아니고 이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 안 되고요. 혹은 집행유예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 되고요. 등록이 취소된 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자발적인 취소나 이렇게 그만두는 게 아니고 어떤 법률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신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유용, 어떤 횡령이나 이런 부분이죠. 유용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강사님 이거를 전부 다 기억을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는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냥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기억하신다면은 보험료 유용을 하시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신 분은 될 수가 없다는 거. 나머지는 다 2년인데 뭐만 3년이라고요? 보험료를 유용하고 나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하신 분은 보험 설계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제 등록을 하고 위촉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헷갈리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면 위촉이라는 게 있고 해촉이라는 게 있어요. 밑에 파란색 보시면 등록이라는 게 있고 말소라는 게 있습니다. 왜 제가 구분해놨냐면은 이 네 가지 중에 두 개잖아요. 그죠? 이게 담당하는 회사가 달라요. 첫 번째, 위촉과 해촉은 보험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등록과 말소는 보험 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촉은 보험회사랑 보험 설계사 간의 위촉 계약서를 체결하는 거고요. 해촉이라는 거는 맺었던 위촉 계약을 해지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보험 설계사가 되기 위해 직접 신청을 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등록을 할 때는 직접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먼저 보험회사랑 계약서를 쓰시고
보험회사가 협회에다 등록을 하시면 등록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위촉이랑 해촉은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고요. 등록이랑 말소는 보험협회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럼 말소는 어떻게 되나요? 말소는 처음에 이제 일을 하시다가 뭐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뭐 그만둬야 되는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사분이 위촉 신청을 처음에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네, 위촉하고 해촉은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보험회사에 대해 가지고 해촉 신청을 합니다. 위촉 계약이 종료가 되는 거고요. 위촉 계약이 종료가 된 그 대상을 가지고 보험회사는 보험협회에다가 말소 신청 및 처리를 합니다. 말소가 되는 거고요. 나중에 돼서 다른 보험회사에 등록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등록은 직접 할 수가 없는데 말소는 직접 가능한가요? 네, 등록은 직접 할 수가 없는데 말소는 직접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생명보험협회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말소는 직접 하실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촉은 직접 할 수가 없지만 말소는 직접 할 수가 있다는 거. 어떻게 하나요? 협회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 모집 가능한 사람들은 네 가지였습니다. 이제 네 부류였습니다.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 근데 그 임직원 중에서도 보험 모집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사자 직업이라고 하는데 사자,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은 보험 모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사자 직업이 되게 좋은 직업인데 보험 모집에는 사자 직업들이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은 보험 모집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보험회사 임직원 및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은 보험 모집이 가능하다. 맞아요, 아니에요? 네,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의 임직원은 가능하지만 사자 직업은 안 된다고 했어요.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은 보험 모집이 불가능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보험 대리점이 나왔네요. 보험 대리점은요. 여러 보험회사를 위해서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자예요. 저희가 앞에서 보셨지만 일사전속제도는 보험 설계사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설계사분들은 한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소속한 회사 것만 팔 수 있지만 보험 대리점은 여러 보험회사를 위해서 계약 체결을 대리하다 보니까 여러 회사의 상품 판매할 수 있는 게 보험 대리점입니다. 그죠? 제가 아까 앞전에서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금융위원회가 있고 금융감독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감독원은 딱 두 군데서만 나옵니다. 첫 번째 보험중개사, 두 번째 민원처리. 그럼 보험 대리점은 금융감독원이 아니고 어디겠어요?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생명보험협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등록을 하더라. 즉 보험 설계사도 보험 대리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에다가 등록을 하면 되는데 제가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개인 대리점은 1억의 한도, 법인 대리점은 3억의 한도 이렇게 써놨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뒤에서 나오겠지만 보험 대리점이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보증금이라는 거를 예탁을 해야 합니다. 예탁을 생명보험협회에다가 하는데 개인 대리점은 이 영업보증금을 1억의 한도에서 예탁을 해야 되고요. 법인 대리점은 3억의 한도에서 예탁을 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개인 대리점은 1억 원, 법인 대리점은 3억 원. 용어가 뭐라고요? 영업 보증금. 어디에 한다고요? 생명보험 협회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자, 보험 중개사. 보험 중개사는 보험 설계사랑 대리점하고는 조금 다르게 독립적으로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이에요. 금융감독원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그죠? 두 군데 나오는 게 첫 번째가 보험 중개사고요. 두 번째가 보험 민원이에요. 그러면 보험 중개사 나왔다. 중개사는 등록을 어디에 한다고요? 금융감독원. 누구만? 보험 중개사만 금융감독원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는 모두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한다.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정답이 아닙니다.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은 맞지만 보험 중개사는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죠? 그럼 보험 중개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신청한다.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정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딱 두 군데만 나오더라. 첫 번째가 보험 중개사하고 두 번째가 보험 민원이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 대리점은 금융위원회, 보험 중개사는 금융감독원에 신청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 대리점도 마찬가지로요. 시험을 합격하셔야 되고 일반 보험 설계사랑 마찬가지로 등록 교육 과정을 20시간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뭐 연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력 보험 대리점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생명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이게 뭐랑 잘 헷갈리게 나오냐면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까 경력 등록 보험 설계사가 몇 년에 몇 년이었어요? 직전 3년에 1년 이상이었죠. 아, 뭐라고요? 경력 등록 보험 설계사가 직전 3년 이내에 1년 이상 경력이었는데 경력 보험 대리점은 4년 이내에 2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크로스로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올까요? 경력 등록 보험 설계사는 4년 이내에 2년 이상이다. 맞다 틀리다? 아니다. 경력 등록 보험 설계사는 3년 이내에 1년 이상이고요. 보험 경력 등록 보험 대리점은 4년 이내에 2년 이상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퍼펙트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나왔네요. 영업 보증금. 그래서 많은 회사들과 계약을 할 때 영업 보험 대리점의 경우 영업 보증금을 예탁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개인보험 대리점의 경우 1억의 한도, 법인보험 대리점의 경우 3억의 한도. 강사님, 이 두 가지는 알겠는데 그럼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뭔가요? 이건 이제 은행에서 파는 보험, 그러니까 방카슈랑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걸 조금 더 유식한 말로 금융기관, 그러니까 은행이 금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예탁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은행에서 팔다 보니까 은행은 이제 좀 어떤 신뢰성이 좀 높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예탁 의무가 면제가 되더라. 다시 강조합니다. 개인보험 대리점의 경우 1억, 법인보험 대리점의 경우 3억,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은행에서 파는 보험, 방카슈랑스를 얘기하는데 예탁 의무가 면제가 되더라. 그럼 아까 보험 중개사 등록은 어디서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금융감독원. 보험 설계사랑 보험 대리점은 금융위원회. 보험 중개사는 금융감독원. 근데 보험 중개사는요. 영업 개시 7일 전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에 영업 보증금을 예탁하면은 되더라.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말씀 그대로 금융기관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은행의 뱅크, 보험의 인슈런스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프랑스 말이에요. 프랑스 말. 그래서 뱅크 인슈런스를 프랑스 말로 바꾸다 보니까 방카 슈랑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게 이제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이더라. 어떻게 판매 가능할까요? 금융기관, 그러니까 은행 내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겠죠. 대면 모집 가능합니다. 대면 모집. 그러니까 대면 모집이 뭐예요? 얼굴 보고 하는 거. 저랑 저희 MD님들은 비대면 강의죠. 근데 금융기관 내 보험 대리점은 대면 모집이니까 얼굴을 보고 판매하는 게 대면 모집인데 판매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딱 점포당 2명씩만 가능한 게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방카슈랑스. 네,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집은 가능한데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통신수단, 뭐 전화나 우편 이런 걸 통한 모집은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맨 밑에 보시면 좀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저명 여신업자를 제외한 신용카드업자,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이 가능하더라. 정리하면 금융기관 내 정해진 장소에서 대면 모집이 가능한데 점포별 2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집이 가능하나 통신수단, 전화, 우편을 통한 모집은 불가능한데 신용카드 업자는 모집이 가능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보증금이 아까 개인 대리점은 1억의 한도, 법인 대리점은 3억의 한도였습니다. 근데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좀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면제가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제 모집할 때 하면 안 되는 거, 금지사항. 첫 번째,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내용을 알리지 않는 행위. 당연히 안 되겠죠. 두 번째, 객관적 근거 없이 뭐 근거가 없는데 우리 회사 게 제일 좋아. 우리 회사는 뭐 무조건 제일 좋아. 역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 행위다. 세 번째, 기존 보험 계약을 소멸하고 새롭게 건유하는 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버스, 지하철 우리가 환승한다. 보험회사는 환승 계약이 아니라 그걸 바꿔가지고 승환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번째,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지문 자주 나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계약자의 가족한테 대신 받을 수 있다. 무조건 안 돼요. 무조건 자필 서명이 필요하다. 마지막,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우리가 이제 경유가 뭐예요? A로 가는 길이 있고 B로 가는 길이 있는데 A가 빨라. 근데 막힐 것 같으니까 B로 가는 게 경유해서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모집하면 되는데 뭔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 요걸 이제 경유 계약이라고 합니다. 경유 계약도 금지되어 있다. 승환 계약, 경유 계약, 잘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자필 서명 안 받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금지, 안 된다라는 거. 다음 보겠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좀 엄하게 좀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좀 엄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청약하는 어떤 대가로다가 금전을 지불하는 경우, 이런 거 되게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다. 그래서 금품을 주고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수수료를 주는 행위 당연히 안 되겠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 당연히 안 되고, 대출금의 이자를 역시 마찬가지로 대납하는 행위 당연히 안 되는데, 그러면 강사님 선물을 아예 줄 수가 없는 건가요? 줄 수가 있어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연간 보험료의 10%,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일까요? 월 보험료가 5만원이면 1년에 60만원이잖아요. 그죠? 60만원에 10%는 6만원인데 6만원 하고 3만원 하고 적은 금액이 얼마 금액이에요? 3만원이죠. 그래서 3만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계산인데,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냐면 그냥 3만원을 넘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죠? 연간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간혹가다 좀 문제가 치사하게 나오면 연간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큰 금액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큰 금액이 아니고 적은 금액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 안내 자료는 반드시 회사가 승인해가지고 관리 번호가 부여된 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게 방송 자료든 홈페이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다 포함입니다. 이걸 어길 경우에는 10,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0,000원 이하 이런 거 기억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필수 기재사항은 어떤 회사의 상품인지, 어떤 설계사의 이름인지, 어떤 대리점인지, 어떤 중개사인지 이름이나 상호가 나와야 되고요. 보험금이 어느 때 지급이 제한되는지, 계약 환급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예금자 보호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건 필수 기재 사항이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통신수단, 우리가 통신수단이라고 하면은 어떤 전화나 우편, 메일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계약자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에 어떤 경우일까요? 우편을 보내요. 혹은 팩스를 보내고 자필 서명을 받고 다시 우편으로 받거나 팩스로 받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런 거 인정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전화로 했다고 하면은 녹취가 있는 경우에
자필 서명을 한 걸로 간주한다고 어제 같이 한번 본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한 경우에는 녹취가 있는 경우에 자필 서명 의무가 면제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전문보험 계약자라고 하면은 국가가 하든가 뭐 지자체에서 하는 거 이런 경우에 설명 의무가 제외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명보험을 보험업법에서 이제 정의를 하는데 보험 설계사가 금지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제재 사항을 마련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허도 무면허의 경우 좀 엄하게 처벌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자격의 상태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돈거래가 좀 엄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특별이익의 제공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좀 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보험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금융업이다 보니까 특별이익 혹은 뭐 초과이익 이런 게 좀 엄합니다. 특별이익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거. 마지막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안내 자료. 그러니까 안내 자료는 무조건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료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헷갈리죠? 위에 거 두 가지는 벌금인데 밑에 건 과태료다. 어떤 것만 기억하면 좋으시냐면 특별이익에 제공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좀 엄하게 처벌받는구나. 엄하게 받다 보니까 3년 이하거나 3천만 원 이하구나. 두 번째, 안내 자료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래서 생명보험 그 협회 그 회사 서로가 협정을 맺은 게 있는데 그 피해를 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협회에 신고가 가능하고요. 이럴 때는 이제 공정경제질서유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제재금을 부과한다. 간단하게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뭐 나와 있는데 뭐 5가지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제재가 부과가 되는구나. 간단히만 보면은 첫 번째 무자격자 모집 100만 원, 두 번째 특별이익의 제공.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방금 보신 거는 보험업법이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협정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업보는 국가의 법률이고요. 이거는 보험회사 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다르다.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특별이익의 경우에는 보험업법도 협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3천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간단히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게 좀 돈이 왔다 갔다 하거나 어떤 특별이익을 제공하면은 엄하게 처벌을 하는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3번 차명 임의의 계약 이런 경우 처벌받는다. 네 번째 경유계약 또 마찬가지로 200만 원 이하의 제재금 부과를 받고 허위 사실 이것도 처벌을 받는구나. 이렇게만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승환계약 간단하게 어떻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지하철을 타다가 버스를 탑니다. 환승이잖아요, 그죠? 보험도 갈아타기. 근데 보험은 환승이라고 안 하고 환승을 거꾸로 하니까 승환 계약이다. 기존 보험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으로 청약하는 것. 이걸 승환 계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과하게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당으로 제재를 가하고 건당 100만 원씩 제재금이 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설계사 분께서 승환 계약을 10건을 했다. 그럼 건당 100만 원이니까 총 제재금이 10만 원이겠네요. 그죠? 이렇게 제재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근데 승환 계약이 허용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 고객님께서 계약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본인, 배우자, 직계 좀비속의 경우에 승환 계약에서 제외가 된다. 그러니까 본인 거 갈아타기, 배우자 거 갈아타기. 직계 좀비속이면 누구예요? 직계 존속은 내 부모님, 직계 비속은 나의 자녀. 이런 건 제외가 되는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승하한 계약이 허용되는 계약은 본인 계약, 배우자, 직계 존 비속, 형제 자매까지 포함된다. 정답인가요, 아닌가요? 정답이
아니겠죠. 허용되는 계약의 범위는 본인 계약, 배우자 계약, 직계 존 비속까지고요. 형제 자매의 계약은 성한 계약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거 말하면 성한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밑에 Q 퀘스천 보시면 본인 계약 3건, 배우자 3건, 형제 2건, 부모 2건, 총 10건 중에서 성한 계약에 해당하는 계약은 본인 거 빼고, 배우자 거 빼고, 부모 거 빼고, 형제 거만 2건만 승하계약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건당 100만 원의 제재금이니까 2건 총 2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매우 매우 퍼펙트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생명보험 우수 인증 설계사라는 제도가 2008년도부터 협회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수하신 분들한테 어떤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거. 저희가 KS 마크라고 하잖아요. 그 물건 품질이 좋으면 KS 마크가 붙는 것처럼 우수한 설계사님들한테 부여하는 제도가 우수 인증 설계사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조건이 몇 가지 있겠죠. 첫 번째 조건이 동일 회사에 3년 이상 재직하신 분들 3년 이상이고요. 두 번째 월납 초회보험료 월평균 80만 원 이상 아니면 연소득 전속 설계사 평균 이상이신 분들이고요. 세 번째 수담회차 유지율 1년 동안 내가 계약을 잘 유지한 비율이 10건 중에 9건 90% 이상 혹은 25회차 2년 동안 유지한 계약이 80% 10건 중에 8건 이상인 분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직전 1년 동안 어떤 불완전 판매가 없을 걸 불완전 판매라고 하면은 품질 보증 해지, 민원 해지, 무효가 한 건이라도 있으면 해당되지가 않는다. 조건 뭐라고요? 이거는 단독 문제로 출시가 잘 됩니다. 다음 중 우수인증 설계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요. 조건이 뭐라고요? 동일 회사 3년 이상. 두 번째 월납 초회보험료 월평균 80만 원 이상. 세 번째 13회차 90%, 25회차 80%. 네 번째 직전 1년 동안 품질 보증 해지, 민원 해지, 무효가 없을 것. 여기에 해당되면은 설계사 우수 인증 마크를 주는데 인증 기간은 1년이고요. 근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고 그 해당 연도 6월 1일부터 다음에 5월 31일까지다. 요게 잘 나와요. 요게. 우수 인증 설계사의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맞다고요?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예금자 보호법이라고 어떤 저희한테 돈을 맡겨주신 계약자분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회사 파산 등을 대비해가지고 보호하는 제도가 있는데 일단 그 지급 사유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금의 지급 정지가 됐거나 혹은 그 인허가에 대해서 취소, 해산, 파산의 경우는 예금자 보호법이 발동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지급이 되는 거고 보장 금액은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인데 문제가 어떻게 잘 나오냐면 예금자 보호법은 원금만 5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원금만이 아니고 원금 플러스 이자 합쳐가지고 5천만 원까지다라는 걸 꼭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하고 보호 대상은 개인보험, 변액보험의 특약, 확정 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잘 보시면 근데 변액보험의 주계약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잘 나오는 게 다음 중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개인보험, 2번 변액보험의 주계약, 3번 변액보험의 특약. 몇 번이 정답이겠어요? 2번이 정답이겠죠. 변액보험의 주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거.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장 금액은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가지고 5천만 원까지고요. 보호 대상에서 변액보험의 주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다음 보겠습니다. 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금융분쟁에 관한 어떤 조정을 하는 위원회예요. 제가 옛날에 사랑과 전쟁이었나요? 그 신구 선생님 나와가지고 이제 조정해 주시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당사자들 간에 잘 해결되지 않는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게 금융분쟁조정위원회다. 그럼 어디에 있는 거냐면 금융감독원 내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어디에 있다? 금융감독원에 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당사자들이 조정 신청을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냥 한 번만 더 둘이 합의 좀 해 봐봐. 합의할 수 있잖아." 이렇게 했는데 합의가 안 됐어요. 30일 이내가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30일. 30일 동안 합의가 안 되면 금융감독원 내에 그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부가 되면은 60일 동안 심의를 한 다음에 조정안을 작성을 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 그러니까 이제 화해를 재판상으로 했다. 해결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30일 동안에 너네끼리 화해해봐. 안 됐네. 우리한테 갖고 와. 60일 동안 조정안을 막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제시를 해가지고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회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 사건이 이미 법원에 제소가 됐다든지 아니면 신청을 하고 나서 재판, 그러니까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회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일, 60일, 30일은 당사자들끼리, 60일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뭐 기타 소비자 보호제도가 쭉 있는데 뭐 거기 상담 창구도 있고요. 요새는 뭐 이제 내보험 찾아 중, 화폐 내 굉장히 많은 이제 창구들과 소비자 보호 제도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랑 연관이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보험금 대리 청구인이라는 거는요. 이제 보험금을 받아야 될 상황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문제가 많이 되냐면 그러니까 치매보험 같은 경우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치매보험이라는 건 이제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치매라는 거는. 그러니까 치매보험을 계약을 했는데 약간 정신이 없으신 경우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대리 청구해도 보험금을 지급해 주세요 라고 회사에 신청하는 게 보험금 대리 청구 지정제도예요. 그럼 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보험회사에 연락하셔가지고 지정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건이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계약자랑 피보험자랑 수익자랑 동일한 계약에 한해서만 청구 지정이 가능하다는 거. 그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회사에 연락해가지고 지정을 하면 되는데 조건이 한 가지 있다. 계약자랑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제 광고 심의가 나옵니다. 광고 심의. 광고 심의의 대상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보험회사의 간행물, 방송 매체, 온라인 매체, 인쇄물 이런 것들이 이제 광고 심의의 대상인데 본사 이외에 뭐 지점, 영업소, 뭐 대리점, 설계사들의 인쇄물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안내 자료는 반드시 좀 승인 받아야 되는데 안내 자료랑 광고 심의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안내 자료는 고객한테 제시하는 거고요. 광고 심의의 대상은 간행물, 방송 매체, 온라인 매체, 인쇄물인데 본사 이외에 영업소, 대리점, 설계사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심의 절차는 간단합니다. 상품 광고의 경우에는 사전 심의, 광고 나가기 전에 사전 심의를 거치고요. 판매 방송, 홈쇼핑의 경우에는 사전 심의와 사후 심의와 상시 모니터링을 전부 거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요? 광고 심의 중 상품 광고는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겠죠. 상품 광고는 사전 심의를 거쳐야지만 나간다. 두 번째 문제. 쇼핑은 사전 심의랑 사후 심의랑 상시 모니터링을 전부 다 운영한다. 이건 맞나요? 이건 맞는 말이겠네요. 그죠?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신다면 상품 광고는 사전 심의, 판매 방송, 홈쇼핑은 사전 심의, 사후 심의, 상시 모니터링을 전부 거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뭐 상품 광고 시 필수 안내사항. 그러니까 광고할 때 우리가 그 홈쇼핑 보시면은 쭉 설명하고 마지막에 쭉 뭐라 그래요? 되게 로봇 같은 어떤 기계적인 목소리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뭐 기존 계약 해지 후에 다른 계약 체결 시 뭐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고 이제 보험금 변동될 수 있고 쭉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필수 안내 사항에 대한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죠? 뭐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계약 체결 시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거. 어떤 계약에 한해서요? 변액보험 계약에 한해서요. 하고 보험금, 보험료, 환급금 예시 이런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되겠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정부 공시라는 거는 어떤 기업의 재무 상황이라든지 영업 실적을 외부에 알리는 건데 주체에 따라 좀 공시의 구분이 다르고요. 크게 주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하는 공시가 있고요. 생명보험협회가 하는 공시가 있고 금융감독원이 하는 공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보험회사가 하는 공시고요. 보험회사는 다시 경영공시를 하고 상품공시를 합니다. 그 상품 경영공시 속에서도 정기공시가 있고 수시공시가 있어요. 정리하면은 보험회사는 경영공시가 있고 상품공시가 있다. 근데 그 경영공시 속에서도 정기공시가 있고 수시공시가 있더라. 그럼 먼저 회사의 경영공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경영공시 중에서 첫 번째 정기공시는 결산공시라고 하는데 뭐 경영실적, 재무상황, 경영지표, 재무제표 등 중요한 건 숫자를 좀 외워주셔야 해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3년간 공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분기 임시결산 공시는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정기공시는 결산공시,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3년간 공시를 한다는 거. 두 번째, 분기별 임시결산 공시는 결산일 2개월 이내에 한다는 거. 이게 경영공시 중에서 정기공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수시공시 보겠습니다. 수시공시의 내용은 다음 볼게요. 수시공시는 이제 어떤 회사에 좀 긴박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시 사유 발생 즉시 공시해야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3년간 해야 되는데 어떠한 것들을 수시 공시해야 되냐 봤더니 한번 내용을 볼게요. 내용 그 뉘앙스가 적기에 시정조치 등 법령에 의한 주요 조치사항, 두 번째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세 번째 거액의, 네 번째 뭐 대주주, 다섯 번째 중대한 변경, 여섯 번째 정부 기간. 좀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 좀 확 와닿지 않나요? 뭐 주요한 중대한 적시에 거액의 대주주 정부 기간 이런 게 나오면 무슨 공시라고요? 수시 공시다. 그래서 발생 즉시 3년간 공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상품 공시는 생명보험협회에서 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상품에 대한 정확한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명보험협회가 하는 겁니다. 그죠? 안내 자료로는 상품 설명서, 상품 요약서,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 보험계약 관리 내용 이런 것들이 있고 상품 공시실, 가격 공시실 이런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기타 공시는 뭐 불완전 판매 비율, 보험금 청구 지급 관련 소송 이런 것들이 있고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보험 슈퍼마켓이라고 해가지고 보험 담호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그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보험료 보장 내용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보험 담호화에서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내용이 최근에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인 보험 담호화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보험 민원은 이제 보험회사에 대해서 이의 신청, 뭐 진정, 건의, 질의 및 기타 특정한 행위를 요하는 의사표시를 이렇게 제안하는 거고요. 뭐 이런 거예요. 뭐 보험회사가 뭐 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라든지 혹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관리가 좀 안 됐어요. 이런 게 이제 보험 민원이라는 내용이고요. 다음 같이 보겠습니다. 특징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보험은 기본적으로 좀 민원 내포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납입보험료보다 보험금이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이나 판매 정책에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이라는 것은 어떤 악성 민원인에 대한 남용될 소지가 좀 굉장히 크고요. 근데 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보험 민원 건수의 절대치는 쉽게 줄어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험 산업에 어떤 민원의 요소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특징들은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금융민원하고 기타 민원이 있습니다. 금융민원은 어떤 금융 업무 관련이나 뭐 이의신청, 뭐 진정사항 이런 부분이고요. 기타 민원은 보험 서비스, 업무 관련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험 민원은 금융 민원이 있고 기타 민원이 있더라.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민원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보험금 산정이나 지급에 대한 불만. 나는 이만큼 가입했는데 이만큼밖에 안 나왔어요. 혹은 보험금이 왜 이것밖에 안 나오죠? 이게 제일 많고요. 두 번째 불완전 판매라는 부분은 저 약관을 못 받았어요. 혹은 자필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게 이제 불완전 판매가 되겠죠. 그래서 크게 보험금 산정하고 불완전 판매 이 두 가지 부분이 가장 많더라. 근데 저희 민원은 1차로 회사에다가 진행을 하고 2차로 금융감독원에 합니다. 근데 고객들이요, 금융감독원에 직접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직접 접수되는 형태로 발생을 하고 있다. 뭐라고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금 산정. 좀 적게 나왔어요. 왜 이것밖에 안 나오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불완전 판매. 계약을 했는데 약관을 못 받았어요. 혹은 자필 설명을 제가 안 했어요. 이런 게 되게 많고요. 1차로는 보험회사, 2차로는 금융감독원이지만 직접 금융감독원에 제기할 수 있는 특성상 금융감독원에 직접 접수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직접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이제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 방문 전부 다 가능하다. 그래서 민원 비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금융감독원의 직접 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업권 내에 민원 건수나 영업 규모의 비중이 1%가 넘어가면은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직접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몇 프로라고요? 1%. 그래서 이제 직접 민원 제기할 경우에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모두 가능하다. 근데 그 비중이 민원 건수랑 영업 규모의 비중이 모두 1%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직접 평가 대상이 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1시간 반 동안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마지막 페이지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제도라고 해가지고 방금 직전에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원 건수나 영업 규모의 비중이 1%가 넘어가면은 금융감독원이 직접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 단계가 5등급이에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이 5등급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 주기는 연 1회 이렇게 받는 거고요. 문제가 어떻게 잘 나오냐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태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 금융업권 내 민원 건수, 영업 규모 비중이 모두 1% 이상인 회사에 해당한다. 2번 5등급의 평가를 받는다. 3번 평가 주기는 연 2회이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3번이죠. 그죠? 5등급도 맞고 평가 주기는 연 1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시간 반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오후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라이프MD 강사 이건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